안녕하세요. 훈부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56강, 바로 조선 후기 통치체제의 개편에 대해 공부할 시간입니다. 프린트는 62번 프린트고요. 교과서는 174에서 175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누구의 개혁에 대해 배웠죠? 네, 바로 광해군의 개혁정책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광해군의 개혁정책을 공부할 때는 나누어서 봐야 돼요. 일단 첫 번째, 뭘 봐야 됩니까? 네, 광해군이 즉위할 당시, 왕이 될 당시에 조선의 상황이 어땠는가? 조선의 국내 상황, 국외 상황에 대해 보고요. 그리고 그러한 문제점을 개혁하기 위해 광해군이 국내에서는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국외에서는 어떤 정책을 시행하는가, 이렇게 광해군의 개혁 정책을 국내, 국외로 나누어 봐야 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국외 정책, 어떤 외교 정책을 시행했죠? 네, 후금과 명나라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한다고 하는 중립 외교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립 외교는 누구의 반발을 초래했죠? 네, 성리학적인 명분론, 4대 의리를 중시하던 이 양반 4대부들에게 반발을 초래했고요. 결국 이런 양반 4대부들의 반발로 인해서 인조반정이 터지고 광해군은 왕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인조 정권은 당연히 어떤 외교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죠? 네, 명나라에 대한 4대의 의리를 지키는 성리학적인 명분론에 입각한 친명 배금 정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고, 근데 결국 이건 누구의 분노를 초래합니까? 네, 북방에 떠오르는 강자인 후금의 분노를 초래하게 돼요. 그래서 두 번의 호란이 터지죠. 무슨 호란, 무슨 호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자, 결과 정묘호란으로는 무슨 관계를 맺어요? 우리가 후금이랑? 네, 형제 관계. 병자호란으로는 청나라와 무슨 관계를 맺게 되죠? 군신 관계. 근데 그 이후에 조선에서는 이런 호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효종과 당시 이제 권력을 잡고 있던 서인들이 무슨 논을 펼쳐요? 북벌론이라고 하는 논리를 들고 나오죠. 그죠? 우리는 잘못된 게 아니다. 우리의 그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저 오랑캐에게 당한 수모를 씻기 위해서는 북벌을 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본인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권력을 유지해 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게 북벌론이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번 시간에 우리가 뭘 공부할 거냐, 여러분들, 이제부터 약간 제도사적인 측면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랑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조선을 전기와 후기로 구분하는 기준이 뭐였죠? 네, 바로 두 번의 큰 전쟁, 일본과의 전쟁인 외란, 여진족과의 전쟁인 호란. 이 외란과 호란, 양란이라고 그러죠. 이 양란, 두 번의 큰 전쟁인 양란을 기준으로 조선을 전기와 후기로 구분한다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말인 즉슨, 봐봐, 이 양란을 기준으로 조선을 전기와 후기로 구분한다는 건 그만큼 조선이 양란을 기점으로 큰 변화가 일어난다는 뜻이겠죠. 그죠? 자, 그럼 이번 시간에 그걸 공부하는 거야. 일단 여러분, 큰 변화가 생긴다는 건 조선이 무언가 나라의 체제를 개편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양란을 기점으로 조선이 큰 변화를 맞이했다는 거잖아. 그럼 왜? 첫 번째, 왜 조선은 이 양란 이후에 나라의 체제를 크게 바꾸었느냐? 그러니까 왜 개혁을 했느냐? 그리고 그걸 개혁을 했다면 조선이 이제 그 개혁 이후에, 양란 이후에 전기와 후기에 어떤 차이점,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이걸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왜 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럼 개혁을 했다고 한다면 이 양란을 기점으로 조선은 전기와 후기에 어떤 차이점이 보이느냐,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그거를 공부해 보도록 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왜 조선은 양란 이후에 나라를 개편, 개혁, 변화해야 됐을까? 왜 나라를 바꿔야 했을까? 그걸 보는 거예요. 어떤 문제점이 있었길래. 항상 여러분, 나라의 체제를 바꾼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만한 필요성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변화하지 않고선, 바꾸지 않고서는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하구나, 살아남을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나라가 개혁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양란 이후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가? 자, 프린트 맨 위에 큰 이 표가 있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외란, 호란, 양란 이후에 조선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크나큰 문제를 맞이하게 됩니다. 일단 정치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전쟁 기간 동안에 무능한 모습을 보여준 지배층, 늘 왕이랍시고 양반이랍시고 백성들에게 성리학적인 명분, 충성을 강요하던 그들이 전쟁 중에 보여준 모습은 참으로 한심했죠. 그죠? 그걸 보여주는 게 여러분들, 경복궁 말했잖아요. 일본군이 불지른 게 아니에요.
선조, 야반도주하는 선조를 보고 분노한 한양의 백성들이 불을 지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전쟁 이후에 정치적으로는 왕실과 양반, 지배층들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전쟁 동안 보여준 무능한 모습 때문에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겨요? 네, 큰 전쟁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인구가 감소하고요. 또 당연히 토지도, 농사지을 수 있는 농지도 황폐화가 됩니다. 이것만 문제가 아니었죠. 또 어떤 문제도 있어요? 중요한 문서들이 사라집니다. 사람들이 어디에 얼마나 살고 있는가를 기록해 놓은 인구 문서, 인구 대장인 호적, 그리고 땅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가를 기록해 놓은 이 토지 문서, 토지 대장인 양안. 이 호적과 양안, 인구 문서인 호적과 토지 문서인 양안이 전쟁 중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네, 세금을 제대로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어디에 사는지, 땅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니까 세금을 거둘 수가 없고 국가 재정도 악화되고 백성들의 삶도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일단 임시적으로 뭘 막 발행했죠? 일단 돈이 급하니까 돈을 내는 사람에게 벼슬자리를 팔아버렸죠. 이름만 비워놨다가 돈 내는 사람에게 이름만 써서 파는, 벼슬자리를 파는 공명첩을 발행했죠. 그죠? 그럼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가뜩이나 전쟁 중에 무능한 모습을 보여준 지배층의 권위가 떨어지고 있는데 돈만 내면 벼슬까지 살 수 있네? 신분제가 점점점 흔들흔들 거리게 됩니다. 자, 이 신분제가 무너진다는 건 여러분들 이 신분제를 기본적으로 떠받들고 있는 근본적인 체제, 성리학적인 체제 있잖아요. 백성은 왕과 양반에게 충성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성리학적인 신분 질서, 사회 질서도 어떻게 된다는 거야? 흔들흔들 거린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왕과 양반에 대해서는 충성에 대한 그런 말을 하면 백성들이 이제 코 훔치는 거야. 성리학적으로 백성은 왕과 양반에게 충성, 개뿔 뜯어먹는 소리 하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성리학적인 사회 질서도 점점점 흔들리고 있는 거야. 이게 조선이 양란 이후에 가지고 있던 문제점입니다. 자, 그럼 이런 문제점을 이제 개혁을 해야 돼요. 왜 개혁을 해야 될까요? 이 문제점을 놔두면 왜? 뭐가 문제인데? 그래 얘들아, 권력을 잃어. 지금 이런 문제가 지속이 되면 결국 조선의 기존의 지배층이었던 왕과 양반들이 본인들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어. 없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어떻게 해야 되죠? 사회를 안정시켜야 돼. 그래야만 그들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들이 권력을 유지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과 양반들은 여러분들 조선의 이런 문제점을 개혁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이제 막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펼칠 거예요. 그 개혁 정책을 펼치는 근본적인 이유는 다시금 회복하고 싶은 거야. 다시 이 나라를 안정시켜서 다시 성리학적인 그런 신분 질서와 화해 질서를 굳건하게 해서 그들 왕과 양반이 중심이 되는 그 체제를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다시 안정화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건 권력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러한 목적, 다시 그런 양반 중심의 통치 체제, 성리학적인 그런 신분 질서가 유지되는 양반 중심의 체제랑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 개혁을 하느냐,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떤 개혁을 하느냐,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부하는 게 이번 시간의 핵심 주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한번 어떤 식으로 조선이 나라를 개혁해 나가는지, 이 외란 양란 이후에 조선이 어떤 식으로 나라를 개혁해 나가는지 통치체제, 군사제도, 세금제도 이런 측면을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우리 이제 이 양란을 기준으로 조선 전기와 후기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우선 통치기구와 군사제도 이 두 가지에서 이제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치기구부터 볼까요? 여러분, 조선 전기의 중심되는 통치기구가 뭐였죠? 네, 바로 의정부와 육조입니다. 의정부가 어떤 역할을 했어요? 네, 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최고 회의기구였죠. 그죠? 여기서 이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같은 삼정승이 나라의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을 해. 그럼 이제 의정부가 딱 결정을 내리면 그걸 실제로 실행에 옮겨주는 게 뭐예요? 네, 육조였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은 의정부는 나라 그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머리 역할을 하는 게 의정부고, 이 머리가 내린 결정을 실제로 실행에 옮겨주는 손발의 역할을 하는 게 육조였죠. 그죠? 근데 원래 이 의정부 육조 중심이었는데 이게 여러분들 조선 후기로 가면은 뭐를 중심으로 통치기구가 개편되느냐, 조선 후기에 새롭게 떠오르는 통치기구는 바로 비변사입니다. 비변사. 들어본 적 있죠, 여러분들? 비변사. 여러분, 이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비변사는 조선 후기에 새로 만들어진 기구가 아닙니다.
비변사는 이미 조선 전기 때부터 존재했던 기구예요. 그럼 비변사 뜻이 뭐냐면 대비한다. 무엇을? 변방에, 그러니까 국경지방의 문제를 대비하는 기구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변사는 원래부터 조선 전기 때부터 있었어. 뭘 위해 있었다고? 국경의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즉 국경지방을 쳐들어오는 여진족이나 왜구, 이런 이민족들의 침입을 막기 위한 군사기구였어요. 이런 걸 막기 위한 군사기구. 이민족, 여진족이나 일본 같은, 여진족이나 왜구 같은 그런 오랑캐, 이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한 군사기구였습니다. 그럼 이런 비변사가 어떻게 생겨서 어떤 변화를 맞이하는가 한번 정리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 중종이라는 왕 기억나십니까? 중종. 네. 조선의 사이코패스 임금이었던 연산군. 그 연산군을 몰아내고 왕이 된 게 중종이었죠. 근데 이 중종을 왕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이제 다시 공을 세운 훈구 공신들, 이 반정 공신들이 힘이 너무 그 중종을 허사비로 만들어. 중종이 기분이 안 좋죠.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준 건 고마운데 이 반정 공신들이 너무 자기를 허사비로 만드니까 그래서 중종이 그 훈구 반정 공신들을 견제하기 위해 누굴 끌어들였어요? 네, 사림을 끌어들였죠. 그때 사림의 대표가 누구야? 앞뒤가 똑같은 남자 조광조였죠. 근데 이 조광조가 이제 너무 무리한 개혁 정책을 하다가 뭐 혈량과라든가 소격서 폐지라든가 향약이라든가 특히 뭐 가짜 공신을 삭제하자고 하는 위훈 삭제, 이것 때문에 결국 역풍을 맞아서 조광조를 포함한 사림들이 숙청당하게 되는 사화가 발생을 했죠. 이게 무슨 사화였죠? 네, 기묘사화였죠. 기묘사화. 기억나죠? 막 그 벌레가 주초위양 파먹었던 기묘한 일이다 이래가지고 막 기묘사화 얘기를 했었잖아. 자, 이 기묘사화 이렇게 봐봐. 조선이 이렇게 혼란한 틈을, 기묘사화가 터지고 이제 훈구랑 사림이 막 갈등 벌이고 있던 혼란한 틈을 타서 누가 쳐들어오느냐? 왜구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발생했던 외란이 바로 삼포외란이에요. 삼포외란. 삼포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세종대왕이 대마도를 정벌하고서 이 세종대왕 알고 있어. 이 대마도의 왜구들이 조선을 왜 쳐들어올까? 뭐가 부족하니까? 식량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세종대왕이 대마도를 힘으로 한번 딱 찍어 누른 다음에 말하는 거죠. 식량이 필요하다면 약탈하지 말고 뭐 해라? 우리한테 돈을 주고 사가라. 그러니까 정식으로 우리랑 무역을 하자, 교역을 하자 라고 하면서 일본 애들에게 물건을 사고 파는 교역 창구로 열어준 게 삼포예요. 세 개의 포, 부산포, 연포, 제포. 근데 여러분 당연히 일본 애들 입장에서 돈을 주고 물건을 사가는 게 좋아요? 그냥 뚝배기 깨고 훔쳐가는 게 좋아요? 당연히 여러분 뚝배기 깨고 그냥 가져가는 게 좋죠. 근데 그 전까지 조선이 안정돼 있는 체제니까 얌전히 돈을 주고 사가던 애들이 이렇게 기묘사화가 터지고 나라가 혼란한 걸 보고서 이 삼포에서 난을 일으킨 거야. 이걸 막기 위해 이 중종 때 터진 삼포외란, 이 삼포외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진압하기 위해 처음으로 비변사가 생겨요. 이때까지만 해도 비변사는 임시기구였어. 이런 오랑캐 침입을 막을 때 그때만 잠깐 생겼다가 이 문제가 해결되면 없애는 임시적인 기구였어. 뭐 오늘로 치면은 재난 뭐 대책 비상위원회 이런 같은 비상 기구였습니다. 그런데 나라에 한 번 더 난리가 납니다. 그 다음은 명종 때예요. 자, 명종 때도 사화가 있었죠. 그 이제 왕을, 중종 이후의 왕을 인종으로 할 것이냐 명종으로 할 것이냐를 놓고서 왕의 외척들이 유님을 대표로 한 대윤, 그러니까 인종을 밀던 유님을 대표로 한 대윤과 명종을 지지하던 윤원영을 대표로 하는 소윤 세력으로 갈라져서 갈등이 벌어지죠. 이때 발생했던 사화가 바로 을사사화였죠. 자, 이러한 여러분들 을사사화, 이때 또 조선이 혼란에 빠지니까 이 틈을 타서 또 누가 쳐들어와요? 또 일본 애들이 쳐들어와. 이때 있었던 외란이 바로 을묘외변입니다. 이 을묘외변 같은 경우는 삼포외란보다 규모가 훨씬 커요. 기본적으로 한 1만 명 정도의 왜구들이 쳐들어왔으니까 꽤 규모가 커. 이 을묘외변을 진압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비변사가 열리고요. 이때부터는 비변사가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고서 아예 뭐가 되느냐? 드디어 임시기구가 아니라 정식 기구로 승격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문제가 생길 때만 잠깐 열리고 말았는데 이제는 아예 1년 365일 상설 유지되는 정식 기구로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강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뭐가 터져요? 조선을 완전히 전쟁의 소용돌이로 빠뜨린 양란이 터지죠. 외란과 호란,
이 두 번의 양란이 터집니다. 자, 여러분. 원래 비변사는 나라의 어떤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기구였어요? 이런 오랑캐들이 침입한 군사 문제를 논의하는 기구였어요. 그죠? 그리고 이거 군사 문제 말고 국가의 중요한 문제 있잖아. 뭐 세금 걷는 문제, 관리를 누구를 임명할 거냐, 뭐 이런 정치, 재정, 외교, 인사 같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은 다 어디서 결정했어요? 그죠? 원래는 다 기본적인 시스템이 이거야. 왕이 무언가 딱 지시를 내리면은 의정부에서 삼정승들이 모여서 이제 그런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을 하고, 그럼 의정부가 결정한 사항을 육조가 실행에 옮기고, 이게 원래 조선의 기본 시스템이었어. 그지? 그러니까 뭐 이런 긴급한 군사 문제를 제외하고서는 나머지 국가 문제는 다 왕, 의정부, 육조 이 시스템대로 진행이 되었단 말이야. 근데 뭐가 터진 거야? 빠밤, 낭낭이 터졌네. 나라가 완전, 지금 나라가 죽느냐 사느냐, 나라가 망하냐 마느냐의 문제였잖아요. 그죠?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 긴급한 상황에서 예전처럼 왕이 의정부에게 시키고 의정부에서 정승들이 논의하고 그것도 육조가 실행하고 이런 정상적인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을까? 그거 유지가 안 돼, 얘들아. 지금 진짜 전쟁이라는 건 얘들아 정말 분초를 다투는, 시급을 다투는 정말 긴급한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전처럼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정상적인 시스템은 효율이 안 난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대한 빠르고 신속하게 일단 나라의 모든 신하들이 한 기구에 모여서 그 모인 자리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고 한 방에 다 끝내야 한단 말이야. 그렇게 해야만 변화하는 전쟁 상황에 대응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깨졌어요. 그래서 어디에 모이느냐? 아예 나라에 뭐 영의정이고 좌의정이고 우의정이고 육조 판서고 할 거 없이 나라의 모든 신하들이 어디 모이냐? 군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비변사에 모여. 여기서 아예 다 모여가지고 모인 김에 나라의 중요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거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재정, 인사 그걸 다 여기서 결정하는 거예요. 참고로 이순신을 삼도 수군 통제사에 임명한다는 건 여기 결정사항이야. 빠르게. 권유를 육군 도원수에 임명한다. 야 일부군이 몰려온대. 야 육군 중에 썰만한 애 누구 있지? 야 권율 있지? 야 권율한테 육군 통솔하라 그래. 야 지금 후군, 이순신 잘 써오네. 이순신을 후군 통제로 임명하자. 이런 식으로 나라의 중요한 문제 다 이제 여기서 결정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전쟁 중에 여러분들 말하죠. 빠르고 신속하게 나라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나라의 모든 신하들이 어디서 모여? 비변사에 모여서 그 모인 김에 나라의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실행하고 다 끝내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비변사에서 군사 문제뿐만 아니라 나라의 중요한 문제, 뭐 정치, 뭐 외교, 재정, 거기다 관리를 임명하는 인사 문제까지 이런 나라의 중요한 문제가 다 이 비변사에서 논의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비변사가 이제 나라의 국정을 총괄하는 기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변사가 이제 나라의 최고 회의기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의정부랑 육조에 가진 기능을 다 하는 거야. 의정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기능, 육조의 그런 정책을 실행하는 것까지 다 이제 비변사에서 다 해버리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 전쟁이 끝나고 나면 다시 원래 시스템으로 돌아와야 되잖아. 근데 안 그랬어. 전쟁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이게 아예 굳어져 버린 거예요. 전쟁, 봐봐. 한 번 이렇게 딱 모인 자리에서 모든 문제를 결정하다 보니까 빠르고 신속하고 효율성 있고 편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원래 시스템으로 안 돌아가.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여전히 나라의 신하들은 비변사에 모여서 모든 문제를 여기서 결정하고 실행하고 다 해버리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떤 영향이 생기느냐? 기존에 존재하던 의정부랑 육조가 이제 할 일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들이 하던 역할을 다 비변사가 하잖아. 그러니까 영향 첫 번째, 기존에 존재했던 의정부랑 육조, 여기서 주의할 건 사라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하지만 얘들이 더 이상 힘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이 의정부랑 육조가 하던 모든 일이 비변사에게 넘어가서 의정부랑 육조는 기능이 약화됩니다. 거기다가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일단 여러분, 왕의 입장에서 기존처럼 의정부랑 육조의 신하들이 나뉘어져서 일을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비변사에서 신하들이 한 방에 모든 문제를 결정하는 게 좋을까요? 왕의 입장에서 어떤 게 좋을까? 여러분, 왕의 입장에서는 비변사에서 이렇게 모든 일이 결정되면 되게 힘들어. 왜냐면 여러분 말했죠. 권력은 조화와
균형이라고요. 그 전까지만 해도 신하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니까 왕은 그렇게 따로따로 떨어지는 신하들과 각각 대결을 펼치면 돼. 근데 이젠 어때요? 의정부고 육조고 나발이고 간에 나라의 모든 신하들이 비변사에 모여서 아예 여기서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실행을 다 해버리는 거야.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모든 신하들이 모여서 결정을 내려버리니 비변사의 결정을 뒤집을 만한 힘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나눠져 있어가지고 각계 전투를 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로 퐁 합쳐진 큰 덩어리가 와버렸네? 당연히 왕이 어떻게 될까요? 네, 비변사의 힘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왕권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 일단 여러분 정리하면은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의정부 육조 중심으로 돌아가던 체제가 양란 이후에 어디에 모든 권력이 집중된다? 네, 이 비변사의 모든 권력이 집중됐다. 이 비변사는 조선 전기부터 존재했어요. 원래는 여진족과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한 군사기구였고 중종 때 삼포해란이 터졌고 이걸 막기 위해서 처음 임시기구로 시작했다가 명종 때 을묘해변을 막는 과정에서 정식 기구가 되었고 양란 이후에는 군사 문제뿐만 아니라 나라의 모든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고 실행하는 최고회의 국정총괄기구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의정부랑 육조 기능이 약화되고 왕권도 약화되었다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군사 문제에 대해 살펴볼게요. 원래 조선은 국가 초에 정했던 원칙이 뭡니까? 조선의 군사제도. 누가 여러분 조선에서 군대를 가야 되죠? 네, 양인이라면 그러니까 천민, 비자유민, 노비인 천민을 제외하고 자유인인 양인이라면 개 모두 병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체제였어요. 그죠? 그래서 말하잖아. 양반의 자식들도 혹은 왕족일지라도 군대를 가야 됐습니다. 현직 관리랑 학생을 제외하고는 다 군대를 가야 됐어요. 그런데 200년 동안 조선의 별다른 전쟁, 큰 전쟁, 고려시대처럼 국가의 운명을 건 국가 대 국가의 그런 큰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굳이 이렇게 군대를 가야 하나라는 필요성에 의문이 생기는 거야. 군역제도, 이 군인의 역할에 대한 그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군대를 가기 싫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떤 문제가 생겨? 사람들이 어차피 군대 안 가봤자 훈련 안 받아봤자 전쟁 안 터지잖아 라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서 군대 가기 싫은 사람들이 돈을 주고 자신을 대신해서 군복무를 하는 사람들을 사기 시작해요. 대신 세운다. 대립제. 근데 문제는 조선 조정, 이걸 단속해야 되는 조정마저도 뭐 큰 전쟁 안 나는데 굳이 오기 싫다는 애들 억지로 끌어와가지고 훈련시킬 필요 있어? 이제부터 오기 싫은 사람들은 오지 마. 대신에 오기 싫은 사람들은 오지 마. 대신에 뭘 내? 국가에 뭘 내야 돼? 돈을 내야 돼. 당신 돈을 옷감, 이게 군포, 옷감이거든요. 그럼 군포를 돈으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군대 오기 싫은 사람은 국가에 군포를 내. 1년에 2필씩 내면 군대 안 와도 돼. 그래서 반군수포제, 군적수포제 같은 이런 제도가 유행을 했죠.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국방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특히 양란, 일본과의 전쟁인 외란 때 너무나 큰 고생을 했죠. 그때 교훈을 얻었지. 아, 이런 식으로 군역제도를 유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특히 외란 때 일본의 그 100년 동안의 전국시대에 단련된 일본의 그 정예군을 상대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 우리도 어떤 군대가 필요하다? 정예 직업군인이 필요하다. 단순히 막 밭갈던 농민들에게 창칼 쥐어주는 게 아니라 싸움만을 전문으로 하는, 전투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우리도 정예 군인, 정예 전문 직업 군인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 그래서 중앙에 직업 군인을 만들죠. 그게 뭐였죠? 임진왜란 도중에 생겼던 훈련도감이었죠. 훈련도감은 여러분들 큰 특징, 바로 얘들은 뭐다? 얘들은 전문 직업 군인이야. 싸움만을 하는 애들이라고 했죠. 그죠? 얘들은 당시에 일본이랑 싸우기 위한 애들이었으니까 뭐로 구성되어 있냐? 일본은 총을 들고 왔죠. 우리도 총이 필요하다. 총을 쏘는 병사인 포수. 그리고 일본 애들 사무라이잖아. 근접전 기가 막히죠. 머리, 허리, 다리 이러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애들과 싸우기 위해서 근접전을 하는 병사인 살수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떤 민족이에요? 뭘 잘 쏩니까? 양궁이 민족이죠. 우리의 장점인 활 쏘는 병사도 양성해야 한다. 사수. 그래서 포수, 살수, 사수 이렇게 전문적인 그런 병종으로 구성된 직업군인은 훈련도감은 안 됩니다. 근데 전쟁이 계속 터지다 보니까 훈련도감 하나로는 감당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전문 그런 이 직업군인 부대가 5개까지 늘어납니다. 몇 개까지 늘어난다고요? 5개까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5군형이라 그래요. 훈련도감 포함해서 5개가 생기는 거야. 뭐 어영청 이건 뭐 굳이 안 해도 돼요.
총융청, 수어청, 금이영 이런 건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이 5개의 부대가 한 번에 빵 생긴 게 아니야. 하나하나씩 생기는 거야. 맨 처음에 훈련도감 생겼다가 전쟁 길어지면서 특히 나중엔 또 여진족, 청나라랑 싸우고 호란터이잖아. 그렇게 이제 전쟁이 길어지는 과정에서 하나하나씩 추가되다 보니까 결국 마지막에 몇 개가 생긴 거야. 5개의 직업군인 부대가 생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라의 모든 군인을 직업군인으로 유지할 수는 없어요. 그거 오늘날 대한민국도 못하는 거야. 왜? 돈이 없잖아 얘들아. 돈. 오늘날에 막 군인들 월급 40만 원 준다고 많이 올랐다고 그러죠. 참고로 선생님은 병장 때 월급이 10만 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왜 10만 원밖에 안 줘요? 돈이 없으니까 정상적인 직장인들처럼 시급 지켜가면서 돈을 주면 나라가 유지가 안 돼요. 조선도 마찬가지야. 모든 군인을 직업군인으로 하기엔 돈이 모자란 거야. 그러니까 핵심적인 중앙군은 이런 직업군인으로 유지하지만 지방군은 여전히 의무병. 그러니까 백성들을 중심으로 하는 의무병으로 조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군은 뭐로 바꾸냐? 뭐였죠? 소고군이었죠. 다만 이 소고군이 다른 점이 뭐냐면 그 전까지는 자유민인 양인만 군대를 가라. 누가 제외됐어? 천민 제외됐죠. 그죠? 말은 자유민인 양인이라면 군대를 와야 한다 그러지만 사실상 누군 빠졌어요. 양반들은 어떻게든 빠졌잖아. 근데 소고군은 아니야. 전쟁 나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양반이고 쌍놈이고 천민이고 어딨어. 다 포함시키는 거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양반부터 노비까지 다 소고군에 포함을 시켜. 얘들은 평소 때는 자기 할 일을 해요. 평소 때는 농사 짓고 평소에 자기 생업을 종사하다가 좀 여유 있을 때, 뭐 농민들 같은 경우는 농사 안 지을 때, 그런 이제 여유 있을 때는 부대로 와서 훈련을 받고 또 이제 바쁠 때는 돌아가서 생업에 종사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비군 같은 거야. 예비군. 그렇잖아요. 예비군도 1년에 한두 번 모이잖아요. 평소 때 이제 막 일하다가 국가에서 예비군 훈련 오세요 이러면은 예비군 훈련 가서 한 2, 3일 정도 훈련 받았고 다시 또 돌아오고. 저도 예비군 훈련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가기 싫어요. 진짜 너무 가기 싫은데 가야 되죠. 그냥 여러분 이거요. 여러분 중앙군은 이근 같은 사람 생각하면 돼. 이근. 가짜산에 이근 있죠. 그 사람이 이제 장교잖아. 장교 출신이잖아. 대위 출신이잖아. 그렇게 중앙군은 이근 같은 장교들, 직업군인으로 구성을 하고 지방군은 저 같은 일반 병사들, 예비군으로 구성을 시키는 게 조선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은 오군형을 포함한 직업군인, 지방은 소고군을 포함한 예비군. 이렇게 이제 이원화시켜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조선이 양란을 기점으로 전기와 후기에 통치기구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기고 군사제도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뭘 볼 거냐? 이제는 가장 중요한 거. 세금 제도가 어떻게 변하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그럼 이제 조선이 양란을 기점으로 전기와 후기에 세금 제도가 어떻게 변하는가 볼 겁니다. 이 세금 제도의 변화가 이번 시간 공부하는 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우리 막상 이 내용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당시 조선은 세금을 올려야 할까 내려야 할까? 질문이 너무 좀 저급한가요? 좀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지금 조선은 굉장히 위기죠. 그죠? 이 전쟁 이후에 나라가 여러 가지로 힘들단 말이야. 국가 입장에서는 이런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하겠죠. 막 건물도 새로 지어야 되고 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막 그죠? 나라가 돈이 많이 필요해. 그럼 당연히 국가는 세금을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이렇게 물어보면 올려야 한다고 대답을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세금은 누가 내죠? 백성들이 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백성들의 살기 좋아요? 백성들의 삶은 정말 지옥이란 말이야. 그럼 백성들은 그만한 세금을 국가가 필요로 하는 그런 많은 양의 세금을 또 낼 만한 형편이 안 되죠. 그죠? 그럼 백성들의 삶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 세금? 그럼 낮춰야 한다 대답하겠죠. 그래, 백성들의 삶을 생각하면 낮춰줘야 돼. 근데 백성들의 삶을 생각해서 세금을 낮춰버리면 국가가 필요한 돈은? 국가 재건은?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금 제도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야. 단순히 이제 국가가 어려우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세금을 올리겠다. 마냥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어. 그렇다고 해서 또 백성들의 삶을 생각해서 마냥 세금을 낮춰주면은 또 국가가 정작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이 세금 제도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봐요. 내가 그 시대 양반이라면, 내가 그 시대 왕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세금 제도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백성들의 삶도 안정을 시키고 이 나라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과 국가 안정,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만 되거든요. 어떻게 이 세금을 조절할 것인가? 여러분도 한번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감정이 패가면서 설명을 들으면 좀 더 재미있게 수업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봅시다.
조선의 여러분들 세금 제도는 원래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조선의 세금 제도는 몇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어떻게 구성되느냐? 바로 전세, 공납, 역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라는 건 뭐냐? 말 그대로 땅 전자예요. 땅에서 나오는 세금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직업이 뭐죠? 네, 농민입니다. 조선은 전체 인구의 거의 80~90%가 농민이 전형적인 농업 국가예요. 그죠? 당연히 농업 국가에서 농민들이 어떻게 세금을 내죠? 네, 농사 지어서 땅에서 농사 지은 다음에 그 농사 지은 다음에 나오는 쌀을 세금 내는 거. 이게 가장 기본이죠. 그죠? 그걸 전세라 그래요. 농민들이 농사 지은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쌀을 세금으로 내는 것. 그게 바로 땅에서 나오는 세금, 전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세금이에요. 자, 그러면 전세. 방금 내가 말했지. 땅에서 나오는 세금. 농사 짓고 땅에서 나오는 세금이야. 당연히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뭐예요? 네, 토지입니다. 그죠? 그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부과하느냐? 1결,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1결당 20에서 4두라고 나와 있죠. 1결은 뭐고, 두는 뭐냐? 이건 여러분들, 그 단위가 달라서 그래. 1결은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오늘날에는 땅의 넓이를 표시하는 단위가 뭐예요? 평이죠. 그죠? 뭐 10평, 100평, 1000평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평으로 땅 넓이를 말하잖아요. 조선시대에서는 이게 결이었어. 그러니까 조선시대 땅의 넓이를 측정하는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결이 오늘날 단위로 환산하면은 한 3000평 정도를 생각하면 돼요. 1결이 3000평. 그 두는 이제 무게를 재는 단위입니다. 오늘날 같은 경우는 킬로그램이잖아. 뭐 쌀 30kg, 쌀 60kg 이러잖아요. 그 당시엔 두였어요. 1두가 대략 16kg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4두라 그러면 64kg고요. 20두라 그러면 320kg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1결당, 3000평당 64kg에서 320kg 정도의 쌀을 냈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럼 이제 1두가 1결이 3000평이라는 거, 1두가 16kg 외워야겠지? 진짜 절대 시험에 뭐 1결이 몇 평이냐, 1두가 몇 평이냐 안 나와요. 그냥 조선시대에서는 땅 넓이를 결로 표시했고 무게를 두로 했구나 해서 1결당 20에서 4두 정도 세금을 냈구나 라고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중요한 거 봐봐. 1결, 이 토지, 1결이라고 하는 토지 단위에 얘들아 봐봐. 납부하는 세금의 양이 어때요? 다르죠? 달라. 이게 왜 다르냐? 원래 조선 초창기 때는 동일했어요. 그냥 모든 땅에 생산량의 10분의 1을 세금으로 내라. 이게 전세였는데 이거를 이렇게 차등을 둔 게 누구냐?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이 생각하기에 모든 땅에 똑같이 생산량의 10분의 1을 세금으로 내라는 거는 공평하지 않은 거야. 쌤, 왜 안 공평해요? 모든 땅에 10분의 1 세금을 내는 게 공평한 거 아닌가 할 수 있는데 아니야. 생각해봐. 같은 땅이라도, 예를 들어서 같은 1결의 땅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어떤 땅이냐 하는 게 차이가 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같은 1결이라도 누군가는 넓은 평야지방의 1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누구는 강원도 같은 산골짜기의 1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같은 1결의 땅을 가지더라도 그 땅이 농사짓기에 좋은 땅이냐, 뭐 평야지방이냐, 산악지방이냐, 뭐 좋은 땅이냐, 안 좋은 땅이냐 하는 그 땅의 질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날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그 해 농사가 잘 되는 해가 있을 것이고 농사가 안 되는 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무조건 뭐 좋은 땅이건 안 좋은 땅이건 농사가 잘 되건 안 되건 무조건 10분의 1을 내라. 이러면 상대적으로 안 좋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농사가 좀 안 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큰 손해를 볼 거 아니야. 그지? 그래 세종대왕님이 공평하지 않다. 뭘 가지고? 땅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 땅의 비옥도를 가지고 등급을 나누어라. 해서 6등급 나누고요. 그 다음에는 그 해에 농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풍년인지 흉년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그래서 이것도 9등급으로 나눠. 그래가지고 토지의 비옥도와 풍용도에 따라서 등급을 세부적으로 나눈 다음에 그걸 가지고 세금의 양에 차등을 둡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땅에서 가장 농사가 잘 되면 20두, 가장 안 좋은 땅에서 가장 농사가 안 됐을 때는 4두, 이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등급을 나누어서 세금의 양을 조절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죠? 자, 그런데 이러한 전세가요, 여러분들. 이러한 전세가 양란 이후에 조선 후기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뭐로 바뀌냐? 바로 영정법입니다. 자, 제가 뭐라고 적었죠? 영정법. 뜻이 뭐냐면
영원히, 이제부터 영원히 고정한다. 무엇을? 전세를. 이게 이런 거야. 이제부터 영원히 전세의 양을 고정하도록 하겠다. 얼마로 고정하느냐? 1결당 전세의 양을 4두로 고정하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영정법입니다. 다시 한번, 자, 영정법 뜻이 뭐라고요? 이제부터 전세의 양을 영원히 고정하겠다. 얼마로? 1결당 얼마로 고정하겠대요? 4두로 고정하겠대요. 자, 이게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양란 이후에 그 큰 전쟁, 참혹했던 전쟁이 조선 전역을 쓸어버리죠. 그죠? 이제 이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조선의 모든 농지, 대부분의 농사지을 수 있는 땅이 다 초토화된 거야. 이제 그전처럼 뭐 농사가 잘 되는 땅, 안 되는 땅 구분하는 기준이 의미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냥 다 황폐화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토지 등급을 굳이 나누는 의미도 없는 거고 대부분의 땅이 농사가 다 안 돼. 그 전쟁 동안 땅이 완전 초토화돼서 그래서 이제부터 그냥 그 전 기준으로 가장 안 좋은 땅에서 가장 농사가 되지 않았을 때 내던 이 최하량의 전세를 고정시키겠다. 이제 어떤 땅이건 그게 농사가 어떻건 간에 그냥 얼마씩만 내라. 가장 최하 단위인 4두만 세금을 내면 된다 하고 전세의 양을 최하로 고정을 시켜버린 겁니다. 이해가요? 어떤 땅이건 잘 되건 안 되건 이제부터 전세는 영원히 4두로 고정한다 라고 하는 영정법으로 전세제도가 개편됩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이제 원래대로면 이제 공납부터 해가지고 내용을 전개해야 되는데, 그러기엔 좀 강의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여러분들? 우리 이번 시간에 어떤 내용 공부하고 있어요? 네. 양란, 외란과 호란이라고 하는 이 두 번의 전쟁인 양란을 기준으로 조선은 전기와 후기로 구분된다. 자, 그러면 이 조선 전기와 후기는 어떤 변화, 어떤 차이점, 어떤 개혁이 이루어지느냐 이걸 비교해야 된다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뭘 비교했어요? 네, 통치기구, 군사제도, 그리고 세금제도 중에서 전세를 비교했죠. 자, 여러분 정리해볼까요? 통치기구부터. 조선 전기는 어떤 기구를 중심으로 나라가 운영됐죠? 네, 의정부와 육조였죠. 그죠? 의정부가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을 하면 그 의정부에서 내린 결정을 실행에 옮겨주는 손과 발의 역할이 육조였죠. 그러니까 의정부가 중요 정책을 결정하면은 육조가 그런 정책을 실행해주는 이런 의정부 육조가 조선 전기 체제였어. 근데 이게 조선 후기로 가면은 어떤 기구를 중심으로 권력이 집중돼요? 네, 비변사였죠. 그죠? 주의할 점은 비변사는 여러분들 원래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새로 생긴 기구가 아니라는 거. 원래 조선 전기부터 존재했다는 거죠. 그죠? 비변사는 원래 뭘 위해 만들어진 기구였어요? 여진족이나 왜구 같은 이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한, 이민족의 침입에 대항하기 위한 군사기구였어요. 언제 만들어지고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정리해볼까요? 중종 때 터졌던 삼포 외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처음 비변사가 만들어지죠. 이때까지만 해도 임시기구였습니다. 그 이후에 명종 때 터졌던 을묘 외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제 아예 정식 기구로 승격이 돼요. 그 이후 양란이라고 하는 큰 전쟁을 거치는 과정에서 군사 문제뿐만 아니라 나라의 중요한 정치, 외교, 재정, 인사 같은 중요한 문제를 다 이 비변사에서 결정하고 실행하게 되죠. 나라의 모든 권력이 비변사에 모이고 비변사는 나라의 군사 문제뿐만 아니라 나라의 모든 중요한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 회의 기구로 업그레이드가 되게 됩니다. 이건 전쟁 이후에도 계속 유지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힘이 약해져요? 의정부와 육조의 힘이 약해지고 또 누구의 힘도 굉장히 약해집니까? 네, 왕권도 굉장히 약해지는 거. 왕의 힘이 굉장히 약해져서 왕권이 약화된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죠? 이게 통치기구의 변화입니다. 의정부 육조에서 비변사로. 자, 그 다음에 군사제도. 원래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양인 개병제였다가 군역제도가 문란해지면서 대립제, 반군수포제, 군적수포제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큰 전쟁을 겪으면서 조선이 깨달았죠.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하면 안 되겠다. 중앙군은 우리도 뭘로 만들어야겠다? 정예 직업군인으로 유지해야겠다. 그래서 뭐가 만들어져요? 훈련 도감이 처음 만들어졌다가 이게 점점 늘어나죠. 몇 개로? 5개로. 그래서 중앙군은 5군형을 중심으로 한 직업군인 체제. 하지만 지방군은 여전히 의무 예비군인 소고군, 양반부터 노비까지를 포함한 예비군인 소고군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세금제도.
세금 제도는 크게 전세 공납력인데 이번 시간 전세에 대해 배웠죠. 그죠?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 전세. 원래 조선 전기는 여러분들 전세를 어떻게 냈죠? 네, 1결당 20에서 4도로 차등적으로 세금을 내게 했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기준은 토지가 얼마나 좋으냐, 토지의 비옥도, 그리고 그 해 농사가 얼마나 잘 되느냐, 토지의 풍요, 이거에 따라서 1결당 20에서 4도로 세금을 차등적으로 구분해서 냈어. 근데 이게 전쟁이 터졌네. 온 나라 토지가 황폐화됐네. 이제 그전처럼 뭐 토지의 등급, 농사가 잘 되고 안 되는 거를 세부적으로 나누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전세를 어떻게 개편합니까? 제도를. 그쵸? 이제부터 전세는 영원히 최하 단위인 4도로 고정하겠다. 영원히 4도로 고정한다. 영정법으로 개편되게 됩니다. 영정법. 이제부터 1결당 전세는 무조건 최하 단위인 4도로 고정한다. 라고 하는 영정법이 등장을 했죠. 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뭘 공부할 거냐? 나머지 세금. 그러면 공납과 역은 조선 전기의 어떤 모습이었고 조선 후기에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